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7일 새벽 6시 30분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양성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한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모든 혐의 47개나 됩니다. 혐의가. 어떻게 47개를 던졌는데 하나도 죄가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초로 이제 본격적인 의미에서 최초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책임을 묻는 논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논설이 조선일보입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한동훈의 특수부 검사로서의 윤리를 묻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더구나 선거와 맞물려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지휘하는 국민의 힘에는 예상치 못한 큰 장벽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비로소 윤석열, 한동훈의 민낯을, 검사로서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판결인데다가 그 후유증이 또한 역사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사실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눈 감아 주었던 보수 세력, 특히 지식인들에게 아주 중대한 쟁점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래도 윤석열, 한동훈 무작정 지지하겠느냐? 이래도 팬클럽으로 계속 가겠느냐? 아니면 여기서 시시비비를 한번 가리겠느냐 하는 아주 선택이 어려운, 그것도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런 재판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전 대법원장이 무죄를 받고 그동안에 법원을 난도질했던 윤석열, 한동훈의 검찰의 적나라한 행태를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검사로서의 모습과 얼마나 다르냐 하는 것까지 알려주는 것이고, 이 전개, 앞으로의 전개는 법원, 검찰, 정치, 언론에까지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조선일보의 준엄한 농고문 같은 사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설을 읽을 때 언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지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문재인, 김명수가 쓴 사법농단 소설. 이 엄청난 책임 어떻게 질 건가? 이 제목에는 윤석열, 한동훈이 빠졌는데 정확하게 쓴다면은 문재인, 김명수, 윤석열, 한동훈이 쓴 사법농단 소설. 이 엄청난 책임 어떻게 질 건가? 근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여당 대표입니다. 경천 동지할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설이 굉장히 깁니다. 쓸 게 많다는 거죠.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성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4년 11개월 만이다. 47개 혐의 중 핵심은 양성태 사법부가 수건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 개입, 거래를 하고 무리를 일으킨 법관 명단을 만들어 인사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혐의를 포함해 47개 혐의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한편의 소설이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 되었다. 이 사건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아무리 뒤져도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자 재판 거래 의혹으로 바뀌었다. 세 차례 법원의 자체 조사에서 문제 삼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관들은 물론 법원장과 고법부장들도 재판 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런데도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때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빼고 싶습니다. 이 대법원을 찾은 자리에서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호응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이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사법농단 몰이는 애초에 시작되지도 않았다.
대통령이 사법부에 지침을 내리고 사법부 수장이 화답하는 일은 군사정권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었다. 이후 김명수 사법부는 법원 내부 자료를 검찰의 통째로 넘겼고 검찰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지휘 아래 검사 50여 명을 동원하여 5개월 동안 이잡듯 털었다. 그 대소란의 끝이 전체 무죄라는 판단이 이제야 나온 것이다. 여기에 나오죠. 이후 김명수 사법부는 법원 내부 자료를 검찰의 통째로 넘기고 검찰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지휘 아래 검사 50명을 동원해가지고 법원을 난도질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했어요? 정의를 위해서 했습니까? 문재인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문재인 종북 정권을 위해서 윤석열, 한동훈 검사가 법률 기술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민주국가도 법치국가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았다.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문건에 나온 판결의 상당수는 상고법원 추진 방침이 거론되기 전에 이미 판결이 끝난 사안이었다. 확정 판결이 나온 재판에 어떻게 개입하고 거래를 하나? 또 어느 조직이든 다 갖고 있는 인사자료가 어떻게 블랙리스트가 되나?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이 의혹을 확대 재생산했다. 진짜 목적은 정권의 법원 장악이었다. 이걸 도와준 하수인 역할을 한 게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엘리트 법관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되었다고 배제되고 아무도 대법감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이 우리 법, 인권법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 갔다. 그들이 장악한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뒤집고 정교조를 합법화했고 선거 TV 토론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로 이재명 지사가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사실상 사법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쿠데타를 도와준 사람이 또는 그 쿠데타의 실행자 역할을 한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비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생겼습니다. 김 대법원장 측근 판사들은 법복을 벗자마자 문 대통령 비서가 되었고 사법농단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던 판사들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었다.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을 짓밟은 사람들이다. 이들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했다. 그 책임자인 문재인, 김명수와 같은 사람들은 지금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모른 척 할 것이다. 거짓 선동으로 법원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힌 이 엄청난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이 질문은 김명수, 문재인뿐만 아니라 윤석열, 한동훈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큰 사건이 났습니다. 선거에도 영향을 주고 특히 한 사람은 뭐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큰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7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있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충격적인 것은 선고문을 읽는데 4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느냐? 우선 47개 범죄 혐의를 가지고 기소를 했기 때문인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 수사 자료가 20만 페이지가 된답니다. 여러분 20만 페이지가 되고 그것을 요약한 공소장이 페이지 수로 수백 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소설 한 편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분이 무슨 대역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쿠데타 모의를 했습니까? 왜 이럴까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그 밑에 직속부가 한동훈 차장이 지휘하는 이 수사팀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다가 보니까 이렇게 길어진 것 아닙니까? 한두 건으로 딱 끝내야지 47건의 혐의를 기재했다는 것은 47개 중에 뭐 한두 개만 맞으면 되지 하는 이런 심리 아닙니까? 사격수가 정확하게 한 발로 딱 적을 쏴 죽여야지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그 방향으로 수백 발, 수천 발을 쏘아가지고 요행으로 한 사람을 잡는 식의 생사람 잡기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물어뜯기 수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 47대 0입니다. 스코어가 47대 0입니다. 그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는 지금 법무장관을 거쳐서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으로 이 사건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입장 밝히기 싫으면 정치인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가 책임을 져야 할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서 이렇게 참패를 했으니까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그럴 자신이 없으면 위원장 그만둬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장 그만둬야 할 충분한 사유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작년 9월에 결심 공판에서 아주 감동적인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 최후 진술의 한 대목에 공소장으로 소설을 썼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명언입니다. 공소장으로 소설을 썼다. 그 소설을 쓰는 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문재인, 김명수에 맞춰가지고 전 대법원장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일단 이분이 구속됐다 풀려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상당한 장기간 한 7년 동안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소설을 썼다는 겁니다. 소설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소설을 쓴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소설을 썼다는 게 이 최후 진술에 나옵니다. 최후 진술 전문을 제가 구해서 읽어봤는데 요거 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호흡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한 반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작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5-1부 재판장은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올가맬 거리를 찾아낸 먼지털이식 수사였다면서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차장이 지휘하였던 검찰 수사를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어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징역 5년,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고용했는데 어제 세 분이 다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2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돼 같은 해 3월 25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정식 재판이 시작된 후 277회에 걸친 공판 기일이 있었고 기소 4년 7개월 만에 1심 절차가 끝난 겁니다. 277회 재판, 그것도 억울한 재판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게 그 정신력이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양 전 대법원장의 최후 진술 전문을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미로와 같은 이 사건의 심리를 세심히 이끌어 오신 재판부 판사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제가 대법원장이 일대의 일로 인해 이토록 큰 분란이 일어난 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실망을 느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사법 신뢰의 확보를 지상의 과제로 하여 온 힘을 다해왔으나 소용돌이치는 정치 격변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로 모든 노력이 허공으로 달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극심한 자괴감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 재판이 시작된 지 벌써 4년 반이 흘렀고 수사가 개시된 때부터는 무려 5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변함에 따라 정치 권력의 광풍이 사법부를 정신없이 휘몰아치던 이 사건 초기의 험악한 분위기는 점차 잊혀지고 폭풍 뒤의 난파선과 같이 망가진 잔해만이 표류하며 사건의 본질을 찾아보기 어렵게 합니다. 왜곡된 사실과 가짜뉴스로 인해 추락된 이미지는
일반인의 뇌리에 거의 고정관념같이 자리 잡고 지금까지도 온라인 등을 떠다니며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얼마 전 어떤 형사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건을 기소한 검찰을 두고 한 언론이 사설에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당시에 집권정당이 표를 얻고자 피고 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서자 검찰이 부하뇌동했을 것이다. 검찰은 누구나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검찰은 제1, 2심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상고까지 함으로써 권력을 이용해 죄 없는 사람을 끝까지 괴롭혔다. 정치권과 검찰이 반성과 사과 없이 이대로 간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지금 이 사건도 그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정치 세력의 엄험한 공격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이고 검찰이 수사라는 명목으로 그 천병 역할을 한 것입니다. 권력으로 사법부를 공격함으로써 민주적 헌정질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훨씬 더합니다. 요게 요 단락이 아주 핵심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정치 세력의 엄험한 공격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이고 검찰이 수사라는 명목으로 그 천병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치 세력은 문재인 정권, 그 속성이 종북적인 정권, 그리고 거기에 발탁된 김명수 대법원장, 그 다음에 수사라는 명목으로 천병 역할을 한 검찰, 이게 일체가 됐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문재인, 김명수,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특히 검찰은 천병 역할을 했답니다. 문재인 정권의 천병 역할, 종북 정권의 천병 역할, 양승태 대법원장이 보기에는 법치 파괴의 천병 역할을 한 그 한동훈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지금 여당의 선거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선고는 큰 정치적, 역사적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으로 사법부를 공격함으로써 민주적 헌정질서를 위협한다. 이걸 딱 줄이면 쿠데타입니다. 반역이고 내란 선동에 가까운 이 국가 반역질을 했다는 게 전 대법원장의 생각입니다. 네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문재인, 김명수, 윤석열, 한동훈이 이어서 계속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후 진술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초 법원 내부에 무리가 일어나자 사법부는 2018년 5월까지 거의 1년 넘게 3번이나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중 2번은 저가 퇴임한 후에 이루어졌고 마지막 조사는 사법행정의 최고기관인 법원행정처장이 이끄는 강력한 팀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심층적인 조사를 거쳐서나 결국 경찰 조치를 취할 만한 범죄 혐의는 없다고 결론이 났음은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조사팀이 의도적으로 피고인들의 범죄를 감추었을 리가 없고 조사에 참여한 법관들의 법적 소양이 부족했던 것은 더더구나 아닐 것입니다. 사실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집권하고 있던 정치 세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얼마 뒤인 그해 9월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의 축사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는 축사에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려 전례 없는 위기 상태에 봉착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그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를 기정사실로 하고 이미 거친 사법부 자체 조사 결과는 외면한 채 수사를 더하여 이를 찾아내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의 중앙홀에 와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비롯한 많은 법원 가족들을 앞에 두고 축사의 내용으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법원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날 대통령이 전례 없이 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한 것일 터이고 이는 당시 집권 세력이 줄곧 갖고 있던 생각을 단적으로 나타낸 일임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전체주의의 위험을 경고한 조지 오웰은 그에 져서 1984년에서 권력의 속성을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이 말은 당시 집권 세력의 의도를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법부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하여 권력으로 사법부의 과거를 지배하려 나선 것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검찰은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그 직속부와 한동훈 차장이 했던 수사를 비판을 합니다. 직무상 수시로 법원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검찰로서는 그동안의 불만을 풀 제로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이 사건 수사에만 무려 80명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의 검사가 동원되어 다른 부서에서는 검사 부족으로 업무가 지연된다는 말까지 떠돌 정도였습니다. 수사 범위는 끝도 없이 사면팔방으로 무한정 확대되어 제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때부터 퇴임한 때까지 전 재임 기간을 대상으로 원래의 이슈와 관련도 없는 법원의 구석구석까지 사사시 뒤졌습니다. 이것은 수사입니까? 수사가 아닙니다.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올가 넣을 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먼지털이식 행태의 전형적인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한동훈 고발장처럼 들립니다.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올가 넣을 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먼지털이식 행태의 전형이며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입니다. 자고 세면 수사 상황이 중계방송하듯이 보도되고 재판 거래,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들어보지도 못한 온갖 허황되고 왜곡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관련 인사들은 변명할 틈도 없이 수사 초기에 벌써 죄인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끊고 다음에 뒷부분을 소개를 하겠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애국운동가도 아니고 억울한, 그러나 수단이 없어가지고 당하기만 하는 약한 서민도 아닙니다. 전 대법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대법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올가 넣을 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먼지털이식 행태의 전형이며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입니다. 검사에서 장관으로, 장관에서 이제 정치인이 되어가지고 표를 달라고 하는 한동훈, 이건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후속 진술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법부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하여 권력으로 사법부의 과거를 지배하려 나선 것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검찰은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직무상 수시로 법원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검찰로서는 그동안의 불만을 풀 제로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즉 문재인 당시 대통령,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이 사법부 장악 기도를 위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은 검찰대로 이번 기회에 판사들을 길들이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직무상 수시로 법원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검찰로서는 그동안의 불만을 풀 제로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 현직 대통령, 그리고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차장 두 사람이 정리된 견해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번 무죄 선고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입장을 발표하지 않으면은 정치권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근거가 생기는 거죠. 반박되지 않는 양승태 최후 진술 내용은 사실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건 수사에만 무려 80명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의 검사가 동원되어 다른 부서에서는 검사 부족으로 업무가 지연된다는 말까지 떠돌 정도였습니다. 수사 범위는 끝도 없이 사면팔방으로 무한정 확대되어 제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때부터 퇴임한 때까지 전 재임 기간을 대상으로
원래 이슈와 관련도 없는 법원의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당초에 목표로 두었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거기서 포기해야 되는데, 다른 걸 쫙 엮어가지고 47개 혐의를 던졌다는 것은 별건 수사가 있었고, 그것은 일종의 이 도박 심리 아닙니까? 47개 중에 한두 개는 되겠지 하는 도박 심리. 근데 도박 같은 수사의 공소 제기의 대상이 전 대법원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법부 쿠데타, 검찰이 앞장선 사법부 쿠데타 기도였다로 볼 수 있는 근거죠. 수사 범위는 끝도 없이 사면팔방으로 무한정 확대되어, 이 표현이 뭡니까? 별건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별건 수사를. 이것은 수사입니까? 수사가 아닙니다.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지 올과 넣을 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먼지털이식 행태의 전형이며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입니다. 자고 세면 수사 상황이 중계방송하듯이 보도되고 재판 거래,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들어보지도 못한 온갖 허황되고 왜곡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관련 인사들은 변명할 틈도 없이 수사 초기에 벌써 죄인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검찰은 피고인들을 묶을 프레임을 짰습니다. 오늘 오전에 검사가 의견 진술에서 말한 범죄 사실이 바로 그 프레임입니다. 그 프레임 속에 모든 사실관계를 경강부회하여 억지로 꿰어 넣었습니다. 목소리 높여 비난했던 여러 재판 거래가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나자 이른바 징용사건을 재판 거래의 사례나 되는 듯이 슬쩍 각색하여 끼워 넣었습니다. 여기 끼워 넣었다는 표현이 아주 실감이 있습니다. 먼저 검찰이 설정한 시나리오, 그걸 프레임이라고 그랬는데,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도록 사실을 우격다짐으로 비틀기도 하고 변형시키기도 해서, 왜곡시키기도 해서 그냥 거기에 맞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뒤져도 블랙리스트를 찾지 못하자 통상적인 인사자료를 가지고 블랙리스트인 듯 포장하여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우깁니다. 참 우습기조차 합니다. 모든 대법관들과 더불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느라 심리를 미처 끝내지도 못한 그 중차대한 징용사건으로 도대체 무슨 재판 거래를 한다는 말이며, 어느 조직이든 다 가지고 있는 인사자료가 어찌 블랙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 매사가 다 이런 억지입니다. 이 사건의 수많은 조사에서 시도 때도 없이 흔하게 등장하는 문답이 하나 있습니다. 검찰이 묻는다는 뜻이죠. 이 정도 내용이라면 대법원장에게 보고되지 않았을까요? 답, 예,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반강제적인 추측 진술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대법원장을 엮어 넣으려는 검사의 굳은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억지와 추측을 바탕으로 20만 장에 이르는 수사 기록과 300쪽이 넘는 공소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사권 남용의 열매이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사례의 교육 교재라고 삼을 만한 것이 바로 그 공소장입니다. 여기서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것은 이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원칙인데, 공소장을 쓸 때 판사에게 예단을 줄 정도로 본질과 관계없는, 본 혐의와 관계없는 다른 자료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소장은 범죄 혐의에 집중해야지, 양승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과거에 어떻게 했고 뭐 장황하게 공소장에 집어넣으면은 그게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해가지고 공소기각이 됩니다. 20만 장에 이르는 수사기록과 300쪽이 넘는 공소장 그 자체가 공소장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고 앞으로 교육교재로 삼을 만하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도무지 법률가의 작품 같지가 않습니다. 흙으로 가득 찬 이 공소장을 두고
저는 4년 반 전 이 재판이 시작될 때 모두 진술해서 검찰은 공소장으로 한 편의 소설을 썼다. 그러나 용을 그리려다 뱀도 그리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문학이네요. 검찰은 공소장으로 한 편의 소설을 썼다. 그러나 용을 그리려다 뱀도 그리지 못했다. 검찰은 공소장으로 한 편의 소설을 썼다고 했는데 이 검찰이란 말을 빼고 여기에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 이름을 집어넣으면은 윤석열 검사장과 한동훈 차장은 공소장으로 한 편의 소설을 썼다. 그러나 용을 그리려다가 뱀도 그리지 못했다고 한번 해석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주장이, 소설을 썼다는 주장이 1심 선고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47개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300장 되는 공소장을 썼는데 그게 전부 다 사실이 아닌 범죄 혐의 없음 해가지고 무죄가 선고됐다면은 300장의 공소장은 그게 소설 아닙니까? 소설입니까? 아닙니까? 소설이 아니라면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유죄 판단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은 공소장으로 한 편의 소설을 썼다. 그러나 용을 그리려다가 뱀도 그리지 못했다. 공소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할 말은 태산 같으나 모두 진술해서 한 그 지적을 원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즉 모두 진술해서 한 말이란 것은 검찰은 공소장으로 한 편의 소설을 썼다. 이 말로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과 그 부하 검사들은 뭐 책임자는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니까 윤석열, 한동훈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문재인, 김명수의 뜻을 받들어 불법적 수사를 통해서 공소장 300페이지를 썼지만은 그것은 소설이고 소설 중에서도 저질 소설이라는 겁니다. 왜냐? 용을 그리려다가 뱀도 그리지 못했으니까요.